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재미삼아 상상으로 이런 생각 한 번씩 할 때가 있죠. 수출 수입할 때 달러를 환전해야 되고 복잡하게 환율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 비용만 들고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냥 처음부터 우리도 국내 화폐로 달러를 쓰면 어떨까 이런 상상 한 번쯤은 해본 분 계실 텐데요. 물론 자국 화폐의 사용의 의미를 안다면 무슨 택도 없는 소리냐 하시겠지만 그냥 재미삼아 생각 정도는 해본 분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개념이 달러라이제이션, 달러화라는 건데 이걸 받아들인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의미로 이 주제를 꺼낸 건 아니고요. 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국 화폐, 외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걸 듣는 과정에서 돈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포인트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달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캔들피그님이 말씀하신 개념이 바로 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한 개념입니다. 보통 달러라이제이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자국 내에서 달러 사용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나라가 자국 통화 대신에 달러 같은 이런 외국 통화를 공식적인 법정 화폐로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현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화폐가 원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용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럼 물건 살 때도 달러를 쓰고 세금 낼 때도 달러로 내고 저축 투자도 달러로 하는 거죠. 달러를 완전히 공식적인 화폐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달러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러화는 공식적으로 자국 화폐로 달러를 쓰는 걸 말하겠죠. 네. 근데 그게 꼭 달러로만 한다고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진 않고요. 넓은 의미에서 달러든 엔화든 유로든 다른 나라 화폐를 자국 공식 화폐로만 받아들여도 이걸 달러화의 범주 안에 포함은 돼요. 다만 대표적인 기축 통화가 달러라서 용어를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국 통화를 버리고 외국 통화를 쓰면 보통 그건 다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보통은 외국 통화를 쓸 때 아무래도 경제 체력도 튼튼하고 신뢰도가 높은 강대국 통화를 많이 쓰게 되니까 달러가 달러라이제이션에 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달러라이제이션이 자국 통화가 사라지고 외국 통화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자국 화폐가 없다 보니 자주적인 통화 정책도 안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런 달러라이제이션은 자국 화폐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나라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바나나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바나나면 필리핀인데 근데 거기는 페소를 쓰고 있고 필리핀은 아닌 것 같은데. 네, 필리핀은 아니고요. 남미 쪽 나라인데 커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에콰도르산 바나나. 에콰도르입니까? 네, 맞아요. 에콰도르 공식 화폐가 달러입니까? 네, 에콰도르가 대표적으로 달러화한 나라예요. 에콰도르는 위쪽으로는 콜롬비아하고 붙어 있고요. 밑으로는 페루하고 접하고 있는데요. 근데 콜롬비아는 자국 통화로 콜롬비아 페소를 쓰고 있고 페루는 자국 통화로 솔이라는 통화를 쓰고 있는데 근데 저기서 에콰도르는 미국 달러를 자국 통화로 쓰고 있어요. 굳이 자국 화폐를 버려가면서 달러화를 쓰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무슨 장점이 있길래 그런 겁니까? 어쨌든 제가 안 좋다 생각해도 장점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알려지기로는 달러라이제이션을 하면 몇 가지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점이 외환위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 맞네. 기축통화 달러를 자국 화폐로 쓰니까 외환위기는 없겠네요. 그쵸. 보통 외환위기는 어떤 경우에 겪냐면 한 나라가 경제 충격을 받아서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 나라 화폐를 팔고 그걸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달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위기가 바로 외환위기입니다. 근데 달러가 다른 나라한테나 외환이지 미국한테는 자기 나라 돈이니까 미국은 달러가 부족한 그런 외환위기를 겪을 일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콰도르처럼 달러라이제이션을 하면 달러가 공식 화폐가 돼버리기 때문에 일반 가게들도 물건을 사고 팔 때 달러를 쓰고 기업 공장들도 달러를 쓰고 정부도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달러라이제이션을 하면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보통 저개발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굉장히 높은 특징이 있는데요. 대개 이들 저개발국의 미숙한 금융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나라들이 통화정책을 잘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달러라이제이션을 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없앨 수가 있어요. 왜요? 그 나라에서 달러가 공식 화폐가 돼버리기 때문에 애초에 자국이 발행할 수 있는 화폐가 없어서 금리 정책이니 양적 완화니 긴축이니 그런 자국 통화 정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점인데 자국 통화 정책을 잘 운영하지 못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미국 통화 정책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금리도 미국 수준을 따라가게 되고요. 일물 일가의 법칙에 따라서 물가도 미국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마치 미국의 한 주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고인플레이션을 겪는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 물가 안정과 인플레이션 통제 효과를 위해서 달러라이제이션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을 하면 달러를 사용하는 나라가 되니까 해외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 유치에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요. 물가 안정으로 국내 소비 활성화에도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어요. 알려지기로는 달러라이제이션을 하면 특히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듣다가 깜빡 넘어갈 뻔했네. 네. 말하자면 그게 장점은 맞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달러라이제이션 하면 자국 통화가 사라지고 그 나라의 중앙은행도 사실상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걔들이 달러 발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상 자체 통화 정책도 없는 거나 다름없고 금리 정책도 미 연준이 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게 저개발국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 통화가 없고 금리 정책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단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역할의 의미가 없어서 정치권에서 통화 정책에 개입할 그런 수단도 완전히 사라지는 장점이 있어요. 원래 공식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현실은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저개발국일수록 정치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중앙은행 하는 일에 개입하는 경향이 큰데 이게 잘못된 통화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초인플레이션 같은 일로 터질 수 있잖아요. 네. 애초에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걸로 완벽하진 않겠지만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분명한 단점인데 또 어떤 나라 입장에서는 단점이지만 또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네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 본다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는 측면은 국내 경제적으로 보면 단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지난 IMF 사태처럼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와서 일부 은행, 대기업 할 것 없이 연쇄부도 사태가 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 다음에 바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까요? 경기 방어해야죠. 국채 발행해서 시장에 자금 투입해주고 회사채 매입해서 기업들이 일단 산소호흡기 달아주고 양적 완화니 구제금융이니 지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보통 누가 합니까? 정부랑 중앙은행이요. 그럼 정부가 돈 풀려고 발행하는 국채는 누가 주도적으로 사주는 겁니까? 중앙은행이죠. 네, 맞아요. 이게 다 화폐 발권력이 있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결국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하는 자국의 중앙은행이 없으면 굳이 미 연준이 저 멀리 딴 나라에서 터진 경제위기 막겠다고 달러 공급을 늘릴 일도 없는 거니까 사실 중앙은행이 사라지는 그 측면에서만 보면 단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외환위기는 없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경제위기에서도 자유로운 건 아니네요. 오히려 경제위기 터지면 더 답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참고적인 내용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말고 민생경제에서만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화폐가 바뀐 건 아닌데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달러를 쓴다 이 말이죠. 네. 자국의 화폐 가치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상황일 때 달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런 부분적인 달러라이제이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베트남전 때 베트남 상인들이 미군들을 상대로 할 때 보면 달러를 받았지 자국 화폐인 동은 안 받았는데요. 당시 전쟁 때문에 베트남 동화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얘들이 받을 때는 달러로 받고 잔돈을 내줄 땐 동을 내주는 짓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달러가 통용됐습니다. 이렇게 공식 화폐는 어차피 자국 화폐라 하더라도 실제 민생 경제에서는 달러 등의 그런 외국 통화를 쓰면서 달러라이제이션이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제일 유지가 안 되고 신뢰 없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북한인데 이런 북한 같은 경우도 자기 나라 통화는 있지만 근데 실제로는 북한 내부 경제로 보면 달러와 위안화가 사실상 실질적인 통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류층은 달러, 일반 계층은 위안화를 주로 쓴다고 알려져 있죠.
있었죠. 장마당에서도 위안화로 거래한다더만요. 네. 북한이 공식적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을 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민간 경제에서 보면 달러와 위안화로 달러라이제이션을 한 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달러라이제이션의 단점을 정리하자면 이런 건데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국 통화도 없어지고 중앙은행의 역할도 사라지고 이렇게 중앙은행의 역할이 없으니 자국의 경제 여건에 맞는 그런 통화 정책도 펼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만의 독자적인 경제 주권, 통화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화폐로 거의 반 경제 식민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달러라이제이션 시스템을 갖추는데, 그러니까 현재 유통되는 자국 통화를 달러화로 대체하는데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든다는 건데요.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략 한 GDP의 4-5% 정도,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110V 전압을 기본으로 쓰다가 220V로 싹 바꾸는 것처럼. 그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점은 앞에서도 얘기한 내용인데요. 금융위기 때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있어야 발권력을 발휘해서 화폐 발행도 늘리고 그래야 그게 자금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중앙은행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달러화의 장단점 잘 들었는데요. 근데 들어도 그래도 단점이 더 큰 것 같은데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달러라이제이션을 하게 된 겁니까? 사연이 있습니까? 앞에서 남미의 에콰도르가 달러라이제이션을 했다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사실 에콰도르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 달러화를 원해서 했던 건 아닙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당시 상황을 보면 1994년에 시작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첫 시발점이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멕시코랑 아르헨티나에서 경제위기가 터지게 되고요. 그게 1997년에는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 사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여파로 1998년에는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고요. 이게 1999년에 와서 에콰도르의 금융위기로 덮쳐오게 되는 거죠. 그 연쇄적인 경제 충격 과정을 예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아무튼 이 일로 에콰도르 경제는 7%나 하락하게 됐고요. 은행 절반이 문을 닫게 됐는데요. 이런 은행들의 집단 부도 사태로 예금자들이 예금을 빼내는 그런 뱅크런 사태까지 발생하게 됐어요. 금융 시스템 붕괴로 한 해에만 통화 가치가 180%나 떨어지게 됐고요. 물가도 60%가 넘게 급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 금융 시스템부터 화폐 가치, 화폐 신뢰도까지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된 거죠. 결국 에콰도르는 2000년 1월에 공식적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 미국의 달러를 공식적인 자국 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물가 문제가 대두되고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신뢰를 잃으면서 흔들리게 됐을 때 달러라이제이션이 언급된다고 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97년에 IMF 외환위기요. 네. 그때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달러라이제이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됐고 실제로 그런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IMF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1달러에 800원에서 2,000원 가까이 2배 이상 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널뛰듯이 변화되는 게 과연 이게 신뢰받을 수 있냐는 그런 의문이 제기된 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과 수입 의존도도 높고 금융시장 투자 쪽으로 개방이 많이 된 나라다 보니까 실제 달러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통화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어차피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우리도 같이 올려야 되고 내리면 같이 내려야 되니까 정책 의존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 달러라이제이션이 필요하지 않냐는 당시 그런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미국의 긴축 강도에 따라서 사실 외환위기가 터지는 그런 나라도 있을 거고 현재 상황이 또 물가는 급하게 오르는 상황이고 미국은 달러 위상의 강화를 꾀할 건데 여기에다 디지털 달러를 또 떠올려보면 오늘 내용으로 소설 같은 음모론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원래 음모론이라는 게 그런 조각을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화폐를 이해하는 시각을 넓히는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통화긴축 흐름을 보면 미국이 달러 위상을 높이는 게 본질인데요.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오늘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이 주제를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달러화를 하게 되는 계기 자체가 자국 화폐 가치가 무너져 버리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많은 큰 단점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가장 신용도가 높다고 하는 달러를 받아들이는 그 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독일 같은 경우는 자국 화폐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을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부가 가진 땅을 담보로 한정된 임시통화를 만들고 그걸 유통시키면서 물가 상황을 정리해 나갔고요.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신용화폐로 돌아갔죠. 자국 화폐의 신뢰도가 상실됐을 때 꼭 달러라이제이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 참고 삼아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